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즈 호빗의 촬영지, 번지점프의 발상지, 그리고 신발보다는 맨발을 더 선호하는 나라,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이 땅, 뉴질랜드를 함께 탐험해 볼까요? 푸르른 숲과 광활한 자연, 그리고 무척이나 친절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매력적인 나라 뉴질랜드. 지금부터 뉴질랜드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며 그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20번.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다. 혹시 저처럼 뱀을 무서워하는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꾸려서 당장 뉴질랜드로 이사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뉴질랜드에는 토착뱀 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수백만 년 동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뱀이 섬에 도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뉴질랜드의 기후와 환경은 대부분의 뱀종이 살기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 나라 호주는 독사와 무독성 뱀을 포함해 다양한 뱀들이 살고 있지만 이 뱀들이 뉴질랜드로 넘어온 적은 없습니다. 참 흥미롭죠. 다만 뉴질랜드에는 육지 뱀은 없지만 간혹 노란 배를 가진 바다뱀이 해안에 출몰하기도 합니다. 이 뱀들은 염수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로 멀리서 헤엄쳐 뉴질랜드까지 옵니다. 몸집은 작지만 독성이 강해서 현지 야생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이 바다뱀을 목격한 사례는 1930년 이후로 단 35회에 불과합니다. 19번. 마우이 돌고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 세계에서 가장 작고 희귀한 돌고래인 마우이 돌고래는 오직 뉴질랜드 서쪽 해안에서만 서식합니다. 이 마우이 돌고래는 평균 수명이 약 20년이며 7살이 되어야 비로소 번식을 시작합니다. 성체 마우이 돌고래의 길이는 약 1.7m에 불과하고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새해에 한 번씩 총 7번만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번식률이 낮은 이 돌고래는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인간 활동, 특히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 때문입니다. 18번. 마오리족. 뉴질랜드의 원주민.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탐험하고 정착한 민족인 마오리족은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더불어 마오리어도 뉴질랜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오리족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얼굴에 새기는 문신입니다. 이 문신은 전통적으로 날카로운 뼈 조각, 상어 이빨, 돌 등을 사용해 새기며 마오리족은 이러한 문신이 전투 시 남성을 더욱 강인하고 사납게 보이게 하고 여성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마오리족에게는 홍이라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코를 맞댄 뒤 악수로 마무리하는데 이는 서로의 생명의 순결을 나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상 또한 마오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식물, 새의 깃털, 다양한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지며 여성은 보통 동물 가죽으로 만든 긴 드레스를 입고 남성은 허리천이나 가죽 스커트 그리고 망토를 착용합니다. 특히 남성의 망토는 주로 새 깃털로 만들어지며 소매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의 망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부터 바느질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이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7번. 인간이 가장 마지막으로 정착한 나라. 고고학자들은 인류가 뉴질랜드에 처음 정착한 시기를 약 75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인간이 가장 마지막으로 정착한 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온 마오리족이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바다 항해에 능한 민족으로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정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죠. 16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 시 외곽에 위치한 볼드윈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직선 도로는 길이가 약 350m이며 린지 크리크 계곡에서 시작해 시그널 힐 경사면까지 동쪽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가파른 구간의 경사도는 약 19도에 달하는데요. 이는 수평으로 2.86m 이동할 때마다 수직으로 1m씩 높아지는 셈입니다. 현재 볼드윈 거리 주민들뿐 아니라 더니든 시민 전체가 이 거리의 명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매년 여름, 보통 2월쯤이면 거리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주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약 1000명의 참가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거리 옆에 사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15번. 키위의 나라. 왜 사람들은 뉴질랜드를 이야기할 때 키위라는 단어를 쓸까요? 우연히도 이 말은 뉴질랜드에서 재배되는 과일의 이름이자 이 나라에만 서식하는 새의 이름이며
뉴질랜드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 조류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길고 뾰족한 부리와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이 달리는 새는 뉴질랜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죠. 키위새는 크게 5종으로 나뉘며 큰 점박이 키위, 작은 점박이 키위, 로위, 토코에카, 그리고 하스트 토코에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크기, 색상, 서식지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서식지 파괴, 포식자 외래종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위새의 보존은 뉴질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4번. 맨발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은 맨발이 건강에 좋고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여행하면 잔디 위를 맨발로 걷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히 이곳의 맨발 문화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거리도 청결하고 안전해서 맨발로 다니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리, 공원, 슈퍼마켓, 카페 어디서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무거운 신발을 당장 벗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13번. 여성 참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 현재 존재하는 독립 국가들 중에서 뉴질랜드는 1893년에 여성의 투표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당시 뉴질랜드는 영국의 자치령이었지만 이 획기적인 결정을 통해 전 세계의 여성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죠. 그 이후 이 나라는 3명의 여성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바로 제니 시플리, 헬렌 클라크, 그리고 저신다 아던입니다. 정말로 진보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을 가진 언덕. 이 언덕의 이름은 타우마타파카탕. 솔직히 전체 이름을 다 읽는 건 저도 쉽지 않네요. 줄여서 타우마타라고 불리는 이 언덕은 높이 3.5m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우마타라는 이름은 마오리족 탐험가 타마테아가 이 언덕을 발견하기 전부터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왔으며 여러 노래에도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 언덕은 뉴질랜드 북섬 호크스베이 지역의 와이프쿠라우 남쪽 호랑가하우 지구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외우는 건 정말 더 어렵겠죠. 혹시 이 이름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도 도전 중입니다. 11번. 오클랜드 도체 도시.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니지만 오클랜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다양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오래전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으며 마누카우 항과 와이트마타 항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꿈같은 항구 도시의 풍경을 자랑합니다. 오클랜드는 중심 지역이 좁은 지역 위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에는 태즈먼해, 동쪽에는 하우라키만이 접하고 있어 바다와 가까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용 항구와 화물항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트 정박지를 보유하고 있어 도체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마린에는 크고 작은 요트와 범선이 무려 50만 척 이상 정박해 있으며 어느 방향에서 오클랜드로 접근하든 줄지어 선박들이 늘어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는 오클랜드 기념일 요트 대회가 열려 수천 척의 범선들이 항구와 그 주변 바다에 모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 당장이라도 오클랜드로 달려가 직접 보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 아름다운 도시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번. 여름에 즐기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대부분 하얀 눈, 벽난로, 따뜻한 실내 분위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뉴질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에 찾아옵니다. 이곳의 여름은 12월부터 2월까지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은 따뜻한 실내 대신 야외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캠핑을 즐기며 라이브 밴드 공연과 전국적인 축제 댄스로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포우투카와 나무가 붉게 만개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꽃이 12월 초에 피면 그의 여름이 아주 밝고 화창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오리 전통에 따르면 이 꽃은 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9번. 뉴질랜드 최초의 공식 마법사. 현존하는 유일한 법적으로 임명된 마법사가 있을까요? 뉴질랜드의 이언 브래큰버리 채널이라는 올해 88살의 남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시로부터 연봉 약 10원 300달러의 계약직으로 임명된 공식 마법사입니다. 브래큰버리는 1998년부터 23년간 마법사로 활동하면서 총 26만 달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마법 인생의 전환점은 1988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거리 공연자였던 그는
와이메이트 지역 축제 주최 측으로부터 비에 춤을 추어달라는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 지역은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브레큰버리가 의식을 마친 지 몇 시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그는 건기마다 비를 부르는 의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브레큰버리는 실제 마법을 부릴 줄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번.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 평야든 상잇을 기든 뉴질랜드에서는 말을 탄 목동이 여유롭게 수천 마리 양 떼를 몰고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4,6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5마리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통 한 무리에는 10,000마리 가까운 양이 속해 있고 이들 대부분은 번식력이 뛰어나고 육질과 털 품질이 우수한 롬니 품종입니다. 덕분에 뉴질랜드는 전 세계 양털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양모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양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숙련된 양털 깎기, 이른바 키위 쉐어러입니다. 현재 약 2,000명의 양털 깎기들이 뉴질랜드 곳곳에서 활동 중이며 20cm 길이의 양털을 단 한 번에 얇게 밀어내는 숙련된 기술을 자랑합니다. 양털은 6달마다 두껍게 자라며 제때 깎지 않으면 양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양 한 마리는 1년에 약 5kg의 양모를 생산합니다. 이곳에서 양을 기르는 삶,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7번. 호빗과 반지의 제왕 외 촬영지. 혹시 이 중에 반지의 제왕의 호빗 시리즈의 팬이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영화 속 호빗 마을은 중간계의 샤이어에 있다고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촬영지는 뉴질랜드 와이카토 주의 마타마타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이곳은 반지의 제왕묘과 호빗 시리즈 모두에서 호빗 마을의 주요 배경으로 사용된 장소입니다. 원래는 1,150에이커 규모의 양 목장이었지만 1998년 영화 제작진이 이곳을 임대해 촬영 장소로 사용했고 이후 지금까지도 유명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빗 마을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넓고 탁 트인 공간, 시원한 날씨,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과 그림 같은 언덕, 멀리에는 귀여운 흰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은 호빗집들을 짓는 데만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2012년 정식으로 관광지로 개장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이처럼 꿈같은 풍경을 보면 여러분도 직접 가보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6번. 독특한 생물 다양성. 뉴질랜드는 울창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을 지닌 덕분에 희귀하고 독특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키위새 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투아타라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현존하는 파충류 중 가장 긴 알 부화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16개월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이 생물은 쥐라기 시대에 지구에 번성했던 고대 파충류 계통의 마지막 생존종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산지대에 사는 앵무새인 키아 앵무새도 뉴질랜드에만 살고 있습니다. 이 새는 남알프스의 차가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마지막 빙하기 동안 생존 전략을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고 민첩한 새 중 하나인 펜테일 새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바다사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사자 종 중 하나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개체는 100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1993년에 다시 도입된 단 한 마리 암컷의 후손들입니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생물들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세 가지 공용어. 뉴질랜드에는 영어와 수화 외에도 마오리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7%가 원주민 마오리족으로 이들의 언어는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활발히 보존되고 있죠.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이 독특한 문화와 마오리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면 로토루아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4번. 번지점프의 발상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번지점프처럼 짜릿한 모험을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뉴질랜드는 번지점프를 포함해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지점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로 참가자는 탄력 있는 줄에 몸을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 활동의 기원은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퀸스타운이라는 도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질랜드에는 텔레비전 타워 꼭대기부터 산과 산을 잇는 다리 또는 깊은 호수 위의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번지점프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퀸스타운은 번지점프 외에도 제트보트, 스노보드,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수많은 모험 스포츠가 시작된 도시이기도 하죠. 3번. 뉴질랜드 지하에서 별을 보다. 지하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본 적 있으신가요? 키위의 나라 뉴질랜드에 있는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을 방문하면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은 뉴질랜드 와이토모 마을에 위치하며 와이토모, 루아쿠리, 아라누이 이렇게 3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동굴군 중 하나입니다. 이 동굴들은 1887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약 45m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의 힘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독특한 구조와 형태를 자랑하죠. 이곳은 아라크노캄파 루미노사라는 학명을 가진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반딧불이들은 푸른빛에 초록빛이 살짝 섞인 형광빛을 내며 이는 산소와 반응하는 꼬리 속 화학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빛은 동굴 안을 마치 별이 가득한 밤하늘처럼 밝혀줍니다. 작디작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초현실적인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한번 들어서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황홀한 자연의 별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인생에 한 번쯤은 꼭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민물 호수 로토마일의 후누아 또는 블루레이크로 알려진 이 호수는 뉴질랜드 넬슨 레이크스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민물 호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립수자원 및 대기연구소는 2011년에 과학적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블루레이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자연 민물 호수 중에서 가장 투명도가 높은 호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오리 원주민들은 이 호수의 물을 부족 내에서 사망한 남성의 뼈를 정화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여성의 뼈는 인근의 콘스턴스 호수에서 정화하는 전통이 있으며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은 블루레이크에서 시작되는 성스러운 길을 따라 진행되며 이는 페어웰 스피스로 이어집니다. 1번.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오른 인물은 바로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919년 7월 19일에 태어나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마을 투아카우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자국의 산을 정복하는 것으로 등산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뛰어난 빙벽 등반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등정은 195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세계의 꼭대기에 서 있었을 당시 눈 덮인 히말라야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산 아래로는 대지를 가로지르듯 흐르는 빙하가 마치 피줄기처럼 뻗어 있었으며 눈의 강과 얼음의 강이 얽혀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로체 마칼루 칸첸중가가 인상적으로 솟아 있었고 서쪽에는 초호유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봉우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업적 이후에도 힐러리는 히말라야에서 10개 이상의 봉우리를 추가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20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름이 가장 긴 언덕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직도 다 못 읽겠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느낀 사실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